영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랭킹스쿨입니다. 자, 오늘은 또 새로운 랭누나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서연 씨, 영순이 여러분들에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랭언니, 랭누나 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앞으로 저희 또 랭누나들이 어떤 조합으로 등장하게 될지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영상의 주제를 한번 알아볼 텐데 이 노래 뭐죠? 어디서 되게 많이 들어본 음악인데? 이거 공개 수배할 때 나오는 그 음악 아니에요? 그죠? 저희 어디 잡혀가나요? 저희는 당연히 잡혀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영순이 여러분, 방금 전에 들은 음악, 어떤 음악인지 다들 알고 계시죠? 1993년에 시작돼서 총 3번의 시즌을 거쳤던 공개 수배 시리즈의 대표적인 BGM인데요. 실제로 수배 중인 범죄자들의 몽타주를 제작해서 공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검거및 자수율이 50%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는 검거되지 못한 범죄자들이 멀쩡하게 거리를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행이나 경찰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현상수배 전단지에는 무려 10년 넘게 도주 중인 범죄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2024년 꼭 잡혀야 할 범죄자 탑 6! 현재 대한민국엔 어떤 수배범들이 존재하고 있을지 알아보시죠. 지금부터 공개 수배 시작합니다. 2009년 가을 강원도 영월의 38번 국도 인근 산에서 밤을 줍던 행인은 무언가를 보고 외마디 비명을 질렀습니다. 썩은 내가 진동하는 땅에 백골 시신 2구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신원 확인 결과 백골의 정체는 2년 전 갑작스럽게 실종된 사채업자 김씨, 그의 보디가드 오씨였습니다. 실종 당시 살해됐을 가능성이 있었고 유력한 용의자 또한 있었지만 시신이 없어 2년 넘게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는데 시신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수사는 급 물살을 탔죠. 수사 끝에 추려진 용의자는 도박꾼 박종윤과 남궁 경훈. 사건 전 두 사람은 4억 6천만 원, 2천만 원에 달하는 도박빚을 지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2007년 박종윤은 송파구의 한 도박장에서 피해자 김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김씨가 굉장한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그의 돈을 빼앗아 빚을 갚으려는 무서운 계획을 세웠는데요. 처음엔 보디가드 오씨와 만나 김씨에게 돈을 뜯어내고 둘이서 나누자라고 제안했으나 오씨가 거절하자 욱하는 심경에 숨겨놓은 둔기로 머리를 가격해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궁 경훈을 불러 오씨의 시신을 보여준 뒤 공범이 되기를 제안했는데요. 아니, 듣고 보니까 공범을 끌어들인 방식도 굉장히 치밀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 그러면 피해자 김 씨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는데 바로 도박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두 사람은 큰 도박판이 벌어진 것처럼 김 씨를 유인했고 단단하게 포박한 뒤 자동차 짐칸에 가두고 질식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신 2구를 빨간 고무통에 담아 강원도 영월의 북도변 숲에 파묻었는데요. 2년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며 수사가 시작됐지만 이미 박종윤은 아무런 흔적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공범 남궁 경훈만이 63일 만에 검거되었죠. 혹시 이 남궁 경훈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지 예상되는 거 있을까요, 제이 씨? 아니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인 정말 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진 못했을 것 같고 약간 누가 날 쫓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에 숨어있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남궁 경훈은 검거 직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와, 아니 그러면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같은 회사 직원들도 진짜 소름 돋았겠어요. 그렇죠. 아무렇지 않게 그냥 출퇴근하고 일을 하는 직원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옆자리가 범죄자였다. 반면에 주범 박종윤은 아직까지도 잡히지 않았고 14년째 수배 전단에 올라 있는데요. 남궁 경훈처럼 박종윤도 이 사회 어디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게 아닐지 정말 소름 돋는 일인 것 같아요. 서연 씨, 이 현상수배 전단에는 도박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이 더 있다고 합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또 있는 건가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또 있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2009년 4월 20일 전라북도 정읍의 한 화물차 사무실에서 발생했는데요. 피해자는 이 화물차 업체 대표의 동생이었던 이 씨로 종종 사무실에 들러서 기사들에게 도박 자금을 꿔주던 사채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실에서 일하던 기사 성치영의 그날 행적이 이상했는데요.
있는데요. 그는 사건 당일 도박 빚으로 인한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5시 20분경 정읍에 도착했다고 아내에게 알린 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로부터 4시간이 넘은 뒤인 9시 30분에야 집에 들어왔는데 머리카락과 바지가 흥건하게 젖어 있었고요. 손등에는 상처까지 입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뭔가 수상한데? 그쵸? 당연히 아내가 물어봤겠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내한테는 넘어져서 다친 거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고요. 비가 왔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나도 수상했기 때문에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듯 했던 성치영은 이튿날 새벽 2시 반 또 갑자기 사라져서 1시간쯤 뒤에 다시 돌아왔다고 하거든요. 같은 시각 이 씨의 형과 아내는 사라진 이 씨를 찾아 나섰고요. 사무실 내에 핏자국을 본 경찰들은 범행을 의심했지만 이번 역시 시신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성치영은 아내에게 2, 3일 머리를 식히고 온다라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고 해요. 그럼 시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씨의 시신은요, 사건 발생 5년 3개월이 지난 2014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불과 3km 떨어진 해정화조 속이었다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신에는요, 예리한 무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는데 용의자 성치영은 15년째 행방이 묘연한 상황입니다. 알고 보면 성치영은 이 씨에게 사건 전날까지 도박을 위해 50만 원을 빌렸었는데요. 파산 선고 당일에도 이 씨에게 빚 독촉 전화를 받았다고 해요. 그럼 결국에 제 생각에는 이 돈 때문에 그냥 앙심을 품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성치영보다 이 씨의 체격이 더 크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많아서 원한 관계도 많았다라는 점에서 공범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추측이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성치영이 현재 도주 중인 게 아니라 공범에게 이미 살해당한 거라는 무서운 의견까지 제기되는 적이 있어요. 아, 진짜 돈이라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제가 완전히 반대되는 사건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번 수배의 주인공 최용배. 그는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과 달리 돈을 빌려준 입장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빌린 사람이 사망해버리면 빌려준 사람이 돈을 못 받잖아요. 그쵸?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자세히 알아보면 이해가 됩니다. 피해자는 최용배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그에게 돈을 빌렸던 주부 박 씨였는데요. 최용배는 평소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던 반면 박 씨는 여러 군데 돈을 빌리고 흥청망청 써버려서 평판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하죠. 최용배도 빌린 돈을 받기 위해 박 씨의 집에 찾아가거나 전화도 걸었지만 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화나겠다. 화나죠. 박 씨의 지인들조차도 최용배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걱정했을 정도라는데요. 심지어 최용배도 은행에 빌린 돈이 있어서 변제의 독촉 전화를 받고 있었다고 해요.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결국 박 씨의 집 담벼락에 숨어 있다가 집에 들어가는 박 씨를 둔기로 가격, 확인 사살까지 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알고 보면 그는 사건 전날에도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내가 박 씨를 죽이겠다면서 칼을 꺼내드는 바람에 친구들이 진정시킨 바 있다고 하거든요. 와, 그 정도면 진짜 원한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돈이 얽히면 앞선 사건도 그랬지만 내가 빌려준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진짜 열불나죠. 그리고 다음 날 최용배는 은행에서 몰래 수십만 원을 챙겨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렸는지 도주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뭔가 괴로워하듯 위태롭게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오기도 했죠. 그는 사고 직후에 친구에게 전화해 내가 박 씨를 죽였다. 나도 죽고 싶은데 죽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소연까지 했는데요. 물론 범죄가 당연히 정당화될 수는 없겠지만 앞서서 저희가 다뤘던 사건과는 조금 결이 다른 느낌이 앞에 나왔었던 그 범인들은 죄책감이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사람 죽이고 회사 가서 멀쩡히 생활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최용배는 범행 직후에 본인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칼을 챙겼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도주해서 사라진 게 아니라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측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이 사람은 어쩌면 공개 수배자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거율이 46%에 육박하는 공개 수배 전단지에 오른 지 무려 15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잡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15년째 도망 다니고 있는 거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사건의 장소는요, 반포동 고속터미널입니다.
제가 아는 그 서울의 반포동. 맞아요. 유동인구 매일매일 많은 그곳이에요. 자, 당시 30대였던 황주연은 여성 김 씨를 수차례 찔러서 숨지게 하고 김 씨와 함께 있던 그녀의 현 애인 역시 중상을 입히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황주연과 김 씨의 악연은 1997년 결혼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행복하던 시절도 잠시 황주연이 상습적으로 김 씨에게 무력을 휘두르면서 김 씨는 6년 만에 이혼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황주연의 사제와 어린 딸의 존재에 마음이 흔들려서 재결합했지만 결국 3년 만에 새로운 여자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황주연의 변심으로 이혼을 다시 한번 했다고 해요. 황당하게도 그렇다고 재혼이 확정됐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게 이혼을 한 뒤에 황주연은 결혼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성과 4년간 연애를 했는데요. 이혼 사실을 알게 된 여성이 충격받고 결별을 선언하자 황주연은 스토킹, 해킹으로 그 여성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전처 김 씨에게 다시 한번 연락해서 어린 딸을 핑계로 재결합을 요구했고요. 그게 뜻대로 되지 않자 119에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라고 했다면서 집을 나갔다, 위치 추적을 해서 알려달라라는 등 음침한 스토킹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6월 17일 당시에 초등학생이었던 딸을 미끼로 김 씨를 불러낸 뒤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아니 근데 고속터미널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시간대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못 잡혔다는 게 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도 그게 이해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그 공개수배 전단지에 올라간 게 15년이나 됐는데도 아직까지 흔적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알고 보면 황주연은 범행 전에 범죄자들이 잡히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안 잡힐 자신이 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는 매형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고 전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아무런 생활 흔적이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황주연의 죄는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잡으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정말 하루빨리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황주연처럼 이 현상수배 전단지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범인이 또 있어요. 어머, 한 명도 버거운데 또 있어요? 무려 15년째 현상수배 중인 이준세인데요. 그는 2010년 대구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본인의 아내를 주방 가위로 숨지게 했습니다. 자세한 사정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내가 본인을 잘 만나주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공격했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주방 가위에 묻은 혈흔과 손잡이의 지문을 통해서 남편 이준세가 범인으로 지목됐으나 그는 이미 도망친 이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행방불명 상태고요. 흔적도 전혀, 목격담도 전혀 없는 상태라고 하죠. 진짜 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주방 가위가 흉기를 쓰려면 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한다면 얼마나 많이 나쁜 짓을 행했을지. 여기서 더 끔찍한 건요, 이 아내의 시신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입니다. 누군데요? 범행이 8시간이 경과한 당일 오후 7시 15분 귀가한 아들 이군이 최초로 발견 후에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당시 이군의 나이는 13세, 만 나이라고 쳐도 중학생에 불과한 나이였다고 합니다. 아버지에게 죽은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하고 신고하고 장례식까지 혼자 치렀을 심정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죠. 너무 끔찍한데 그 사이에 이준세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정말 이해가 안 되지만 본인의 아들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서둘러서 죗값을 좀 치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022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빌라왕 사태, 서현 씨도 기억하시죠? 알죠. 피해자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그 사건을 접하고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나도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니까 그게 더 불안했었던 것 같은데 이 빌라왕 사태를 시작으로 전세 사기에 대한 우려도 급격하게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빌라왕 사태가 터지기 4년 전 한 대학가를 뒤흔들었던 전세 사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피해자 수는 128명, 피해액만 100억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사건이었어요. 대학가 주변은 보통 저 때만 해도 다 그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약간 자취하면서 아니면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좀 살았었거든요. 다 대학생들 위주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진짜 안타까운 얘기인데 피해자 대부분이 다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원광대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보던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에 좋은 조건의 집을 계약했는데 원룸 건물주의 잠적으로 전세금을 받지
못한 건 물론이고요. 관리비에 포함된 전기세와 수도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난방과 수도가 끊기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범인은 당시 42세였던 강양일. 강양일은 노후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한 뒤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학생들을 상대로 저렴한 전세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마련한 대출금과 전세금으로 또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총 18채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우리 사장님 롤스로이스 타고 다닌다 라면서 학생들을 안심시키기도 했대요. 맞네. 이 부동산 살 땐 무조건 그 공인중개사를 거치잖아요, 부동산을. 그럼 한 패인 거예요? 정말 너무하죠. 강양일을 비롯한 강양일의 형, 친누나, 처조카 등은 이 돈으로 도박을 즐기거나 명품이나 외제차를 사는 등 사치를 누렸다고 하는데요. 주범이었던 강양일의 형은 징역 13년 6개월로 죄값을 받기는 했는데 피해액이 100억인데 창창한 대학생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적다라는 생각 들지 않아요? 이거 진짜 대학생들의 그 코 묻은 진짜 피 같은 그걸 등쳐먹은 거잖아요, 지금. 아 맞아요. 어쨌든 일당들은 모두 죄값을 치르긴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강양일만 아직까지 잡히지 않아서 공개수배 명단에 올라 있다고 하거든요. 남의 돈으로 어디 해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닐지 그거 생각하면 진짜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의 지금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사건인데요. 진짜 하루빨리 제발 잡혔으면 좋겠네요. 사실 모두 가슴 아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그리고 모두 검거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1위를 선정하는 대신에 이들의 수배 연도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지명 피의자 종합공개수배 등록 기준 성치형과 강양일이 2020년, 이준세가 2011년, 박종윤이 2010년, 황주연이 2009년, 최용배가 2005년으로 현재까지 수배 중인데요. 이 6명의 범죄자, 지금 화면에 실제 현상 수배 전단을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명순이 여러분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제보는 112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진진한 랭킹들로 찾아올게요. 안녕!